달러 가치도 결국에는 하향하는 거, 달러의 구매력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따져볼 때 금보다 훨씬 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금은 아무리 내가 돈처럼 쓰고 싶어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계속 달러에서 엑시트하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 같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좀 했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이 발언이 뉴스가 되어 나오면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아서 하락으로 다시 전환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일단은 연준이 강하게 어떤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Fed talking is Fed action이라는 지금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음에도 말을 강하게 함으로써 미리 시장의 선반영을 이끌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이게 뭔가 쫓기는 사람이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위협을 약간 하는 듯한 느낌.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그것 때문에 한번 인플레이션의 본질이랄까요? 그거 한번 집중을 해봤어요. 저는 좀 그래서 찾아봤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 CPI라고 하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경기, 물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급하게 오르냐, 뭐 계속 이제 연 기준으로 9%, 10% 거의 10%까지 오르다가 이제 한 8% 후반대까지 좀 내려갔는데, 그래도 상승률이 굉장하죠. 네. 네,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런 식이에요. 아, 요즘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많이 이제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가격이 오르는 거다.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우크라이나는 대표적인 곡물 수출 국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석유,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뭐 두 국가가 전쟁에 빠져드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묶이면서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네. 이런 것도 있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의 펜트업 디맨드죠. 이제 묶여놨던 수요가 이번에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통화량의 증가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이 과호 투자와 과소비를 촉진합니다. 대표적으로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면은, 뭐 요즘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탕감시켜주는 정책도 맞아요. 추진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좋은, 미사여구와 함께 쓰면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이긴 하는데, 대신에 이 가격 신호라는 거를 무시하는 현상이거든요. 어떤 대학 학자금, 대학 학비, 대학교 학비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경제 행위를 해서 돈을 벌고, 또는 은행에서 어떤 특정 이자를 지불하고 빌려와서 그 학자금을 마련해서 냈던 그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돈의 가격이 무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산, 자신의 경제에 대한 계산을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과소비와 과호투자가 발생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어떤 투자죠. 대학을 가는 건 자신을 위한 투자잖아요.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기반을 다 마련을 해놨는데, 그리고 이자를 월 뭐 얼마씩 상환한다, 원리금 상환을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거를 일부 탕감시켜 줌으로 인해서 국가가 이 사람한테는 갑자기 공돈이 생기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공돈으로 다시 한번 되게 건강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래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짜로 생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갑자기 주식 투자, 안 하던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코인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돈이 갑자기 주어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과소비와 과호 투자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재정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조금 이제 줄이고 긴축을 하고 요런 기조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그 등록금, 뭐 학비 탕감으로 인해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좀 느낌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정 정책은 그런 식으로 정부가 말하자면 진짜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찔러주는 건데, 재정 정책이 아니라 통화 정책을 더 많이 쓰죠, 오히려. 통화 정책은 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지금처럼
연준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정부나 아니면은 일부 좀비 기업들, 부채를 지지 않고는 더 이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제 기업들,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를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해서 추가 신규 통화를 발행해서 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통화 정책인데, 그게 코로나 때 뭐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늘어났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니까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그 통화 정책의 양보다 지금 최근 코로나가 터지고 3년 동안 늘어난 통화량이 한 2배 이상 더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급격하게 늘어난 통화량이에요.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으면 그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아니면은 글로벌 공급망이 묶인 거나 갑자기 터진 펜트업 디맨드나 이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다시 이제 해결이 됩니다.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은 어차피 밸런스를 찾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과호 투자와 과소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나 아니면은 코로나, 위드 코로나 같이 뭔가 수요가 더 촉발될 수 있는 현상이 겹치면서 훨씬 더 많은 그 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품이 쌓이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거품이 터지면 경기가 이제 뭐 그 침체나 아니면은 불황이 찾아오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기가 찾아오고, 그러다가 다시 뭐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럴 때 오히려 정부는 돈을 더 풀지 않습니까?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뭐 정부 탓을 하고 어떤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탓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우리 지금은 긴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나오고 싶지 않죠, 사실상.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보통 택해요. 우리 돈을 더 풀어야겠다. 그래서 더 통화량을 늘리고 그런 경제 곳곳에 돈을 더 유동성을 더 투입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게 만들죠. 소비가 살아나게 만들죠, 사람들한테. 이게 또 거품을 만들어내고 그게 또 터지고, 이게 바로 붐앤버스트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사님께서는 지금 연준이 우선 되게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강하게 했고, 그렇지만 생각만큼은 통화량이 줄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 연준과 정부가 결국에는 많이 풀려 있는 시중의 통화량을 걷어들이는 데는 실패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구나. 인플레이션을 잡아야만 하는 게 사실 연준의 역할이니까 결국 통화량이 풀린 걸 잡아야 그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거는 명확한 사실인데, 연준이 실제로는 그렇게 못할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강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결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미국은 정부 부채가 지금 뭐 GDP의 1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가 한 13%, 14% 정도 됩니다. GDP 대비 연간 재정 적자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돈, 부죠, GDP. 그게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자 빚으로 지출하는 어떤 금액보다 더 낮다. 그러니까 빚으로 막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뭐 한 2.25%에서 2.5% 사이에 지금 이제 있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시중금리는 그게 밀어 올리니까 더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 미국이라는 정부가 지은 국가 부채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빚 부담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지은 빚 때문에. 그 파월이 막 요즘 미디어를 보니까 막 그 폴 볼커 네. 하고 막 이렇게 대칭이 되면서 진짜 볼커는 무지막지하게 막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이사님께서는 그때와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다른 거. 말은 이제 겉으로는 볼커가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군요. 맞아요. 폴 볼커 당시 페드 의장은 미국이란 나라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낮을 때 연준 의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릴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30%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미 데피시트, 이 재정 적자 구조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거는 그 기준금리가 만약에 페드가 얘기하는 대로 연말에 3%가 넘는다 또는 최종 골인 5%까지 간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국가 부도를 선언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축통화국가인데도요. 이제 그런 거는 좀 논외로 하고 어, 그 단순히 수학 공식에 의해서만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해서 국가 부채가 지고 있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지금도 굉장히 그 양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의 양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더 늘어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는 우리가 한 번도 걸어온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는 겁니다. 아, 폴 벌커 의장은 굉장히 그리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당시에. 그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30%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하루아침에 기준금리를 30%, 20%를 끌어올리자 이걸 단계별로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빚부담이 늘어난 기업의 CEO들이 이 폴 벌커 의장의 집 앞까지 찾아와서 농성을 벌였다고 해요. 네. 굉장히 이 뭐 살해 협박이라던가 블랙메일 같은 것도 많이 받았고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아가지고 아 언제 저 사람 잘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였는데 이 폴 벌커 의장은 굽히지 않았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 이러면서 끌어올렸거든요. 그런 뚝심과 배짱이 만약에 이 제롬 파월 의장에게 있다면 어쩌면 비슷한 거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전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말만 세게 하고 있을 뿐, 그리고 몇 번 뭐 0.5%, 0.75% 올렸을 뿐이죠. 근데 이제 아직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사이에 갇혀 있어요. 초저금리 수준에 갇혀 있는 거죠. 네, 그때 같은 일이 발생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사님께서 웹 3.0 사용 설명서라는 책도 써주셨잖아요. 암호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약간 이제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언급을 하다가도 또 그게 아닌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지금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이 말은 세게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금리 인하 기조로 가면서 통화량 베이스는 더 늘어나는 그런 그 구조가 고착화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미국 정부가 지는 빚부담이 계속 늘어나면요. 이 미국은 달러를 해외로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달러를 실제 자국 화폐처럼 쓰고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기업들도 다 글로벌 무역 거래를 할 때 달러로 그 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라는 통화의 가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다른 모든 통화들 대비해서 달러가 워낙에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 투자해라. 뭐 원달러 환율 1,400원 간다. 막 이제 이런 중이니까 달러 투자해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고 앞으로 뭐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그 미국의 정부의 재정 지출과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게 거의 구조화돼 있으면 달러 가치도 결국에는 우하향하는 거거든요. 달러 가치가 우하향하면 이거는 뭐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더 못하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거지 달러의 구매력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관점이죠. 그러니까 달러의 구매력은 점점 하락해요. 달러로 살 수 있는 집, 뭐 옷, 신발, 뭐 서비스, 뭐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은 다 상승하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대안은 뭐냐? 이제 플라이트 퀄리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최후의 안전자산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동안은 금이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이제 신용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의 가치는 계속 영원불멸하고 가치가 잘 내려가지 않고 심지어 계속 올라가는 구조를 띠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따져볼 때 금보다 훨씬 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후의 안전자산으로서. 심지어 그 중에 이제 가장 일례가 뭐냐면 금은 아무리 내가 돈처럼 쓰고 싶어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웅달님과 제가 지금 이렇게 같은 서울에 있지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웅달님한테 저
은달님 책 한 권 사고 싶습니다. 근데 금으로 결제할게요. 그러면은 받아주실 리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 페이먼트를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금이라는 거는 피지컬 굿즈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주지 않는 이상은 게다가 만나면은 문달님은 또 그 금을 그냥 믿고 받아주실 수가 없죠. 진위 여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도 몇 철저하게 프로인지 몇 해야죠. 그램인지 재봐야 되고 그죠? 네. 이제 이게 한계예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우리 둘이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처리되잖아요. 트랜잭션이. 그게 바로 엄청난 장점이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는 그 velocity, 돈이 얼마나 손바뀜이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가격에. 그래서 비트코인은 V, velocity가 훨씬 더 금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통화 네트워크로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많이 뻗쳐나갈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다른 사람들한테 글로벌 시민들과 기업들과 국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대체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의 이제 좀 전통적인 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투자에 있어서 최후의 안전자산 그러면 이제 좀 위기가 오고 이러면 달러, 뭐 거기에 조금 더 더하면 금까지 이렇게 네. 여기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있는 거군요. 최후의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위치를 하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새로 태어났고 이제 태어난 지 14년째인데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는 마치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에 투자하는 컨셉으로 투자를 하실 거예요. 위험 자산으로 말하자면. 근데 그 기조가 어느 한 특정 시점이 지나면 이제 특이점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부터는 완전히 이 내러티브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뭐 최빈국들이라서 사실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는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곳들이 점점 지역적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계속 달러에서 엑시트하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 같고 국가의 어떤 개수가 많아지거나 혹은 굉장히 큰 국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하고 큰 국가가 거기에 탑승을 하면은 이 특이점이라는 게 올 것 같고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진짜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달러나 금을 모을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모아야겠네요. 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달러 더 사세요. 달러 더 사세요.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괜찮은 접근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통화 가치는 다른 우리나라 원화 가치보다 달러 가치가 높다는 거는 상대적인 거라서 절대적 가치가 저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절대적 가치라는 거는 결국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이게 나한테 뭐 10년 후에는 좀 번듯한 아파트라도 한 채 사줄 수 있느냐. 혹은 제가 진짜 테슬라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겠죠. 근데 달러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 자산이 아닌 것 같아요. 금은 피지컬 골드를 들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투자하기 힘든 자산이에요. 그래서 금을 파생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금의 파생상품 시장이 실제 금의 현물보다 더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가요? 네, 이 페이퍼 골드라고 하는데 영어로 페이퍼 골드 마켓이 실제 골드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선물이나 금 선물이나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의 그 규모가 그렇게 커버리면 실제 금의 가치랑은 상관없이 이 헤지 펀드나 뭐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금은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결국에 저는 비트코인이 더 좋은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이 그 금이 그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그렇죠. 그 정고점에서 계속 좀 흘러내리고 회복 못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비슷하더라고요. 앞으로 통화량을 크게 줄이지 못할 것이다. 금리 인상도 생각보다 많이 못할 것이다 하면서 금이라는 자산에 그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백 기사님의 그 관점에 의하면 이제 그게 아니라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은 또 워낙에 미국 정부 같은 곳들은 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번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랑 전쟁할 때 보니까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던 걸로 발견됐고
그 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정부도 알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방금 옹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화폐 가치가 어떤 식으로든 떨어지면은 이 정부가 어떤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금을 그렇게 쟁여놓는 건데,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정부들이 금 가격을 매니플레이션 할 거예요, 분명히. 음, 금 가격이 너무 막 올라가면은 이 자국 화폐 가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페이퍼 골드 마켓을 통해서 찍어 내려요. 찍어 눌러요, 금 가격을. 그렇구나. 그런 정황들은 이미 많이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미 금 시장은 그렇게 너무 그 국가 단위로 정부들이 가격을 조종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을 가지고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그 어웨어네스, 국가 단위든 아니면 개인 단위든 어웨어네스가 굉장히 아직은 위험 자산으로 그냥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러티브로 전환되는 시점이 왔을 때, 그 시점이 오기 전에 그럼 미리 투자를 해놓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죠.